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 최악의 악녀라 불리는 박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인물 인생편이네요. 먼저 박마리아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박마리아는 이화여대 영문학과 과장을 거쳐 부총장에 취임한 교수이자 대한민국 제3, 4대 국회의장을 지낸 이기붕의 부인으로 흔히 우리가 친일파라 부르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일제시대 당시 여성임에도 이례적으로 교육을 받은 여성 지식인으로 독실한 기독교인 행세를 하며 반민족주의의 길을 걸어갔죠. 박마리아는 이기붕을 이승만 정권의 2인자로 올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좀 더 파고들면 이정재를 정치 깡패로 만든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보면 최악의 악녀라 불릴 만한 스펙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박마리아는 어쩌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최악의 악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럼 박마리아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박마리아는 1906년 4월 19일 강원도 강릉에서 가난한 농부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죠. 어머니 고이대는 감리교 목사 정춘수의 가정부로 일하면서 자연스레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 전도사를 맡아 했지만 돈이 넉넉치 않아 외동딸인 박마리아나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마리아는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린 나이부터 옆집 아기를 봐준다거나 밭일을 도와주고 수고비를 받으며 간신히 생활을 이어나갔죠. 가난 속에서 우울한 유년기를 보낸 박마리아는 가난을 증오하게 되었고, 그 증오심은 출세를 향한 집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0대 소녀에게 있어서 출세 집념은 학업에 대한 욕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박마리아는 13세의 나이로 보통학교를 졸업했을 당시 주변에서 남자 집에 미리 가서 살다가 결혼하는 민며느리를 권유받았으나 단호하게 거절했죠. 집이 가난했었기 때문에 민며느리로 가는 것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으나 출세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여성이 교육을 잘 받지 않는 시대였지만 박마리아는 정춘수 목사의 도움을 받아 개성의 호수돈 여자고등 보통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박마리아가 들어간 호수돈 여고는 한창 해외 선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세워진 학교로 명문으로 불렸던 감리교계의 학교였죠. 학창 시절에도 내내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기독교 신도의 딸로서 학비를 면제받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쁘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박마리아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친일파 윤치호의 딸 윤봉이었습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박마리아는 훗날 윤봉이의 친인척들에게 좋은 직장을 마련해 주었죠. 이건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다 보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친일파 자녀들의 성공 사례입니다. 아무튼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과정을 마친 박마리아는 1924년 지금의 이화여대인 이화여자 전문학교 영문과에 입학합니다. 박마리아는 재학 시절 작은 영웅이라 불릴 정도로 활발한 모습을 보이면서 꽤나 주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여자가 공부하기 힘든 시절 이화여대까지 간 배경도 한몫했겠죠. 특히 공창의 폐지와 금주, 금연 등의 사회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1928년 수석으로 영문과를 졸업한 박마리아는 모교로 돌아가 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이화여대의 교장이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추천서를 써주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출세에 대한 욕망이 컸던 박마리아는 뒤도 안 돌아보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서는 스카릿 대학을 졸업한 뒤 벤더빌트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따고 귀국했죠. 1932년 귀국한 박마리아는 이화여대로 돌아가 영어를 가르쳤고, 유학 시절 만난 10살 연상인 이기붕과 연인관계로 발전하며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동시에 기독교 여자 청년회인 YWCA에서 총무로 활동하면서 이강석, 이강희, 이강옥 순으로 세 자녀를 낳았죠. 이 시기 박마리아의 본격적인 친일 활동이 시작됩니다. 조선 YWCA 연합회는 일제가 조선을 일본에 통합하자는 내선일체를 명목으로 일본 YWCA에 흡수되어 독립성을 잃었고, 채이권과 신의경 등의 애국 여성들은 대거 탈퇴를 했죠. 사람들이 떠나가는 YWCA에서 박마리아는 김한란, 유각경과 함께 중심에 서서 조선의 열망을 받아들일 것과 세계 YWCA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일본에 감행할 것을 결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일본 쪽에 붙었고 내선일체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죠. 더 나아가 박마리아는 총무로서 국방헌금을 모금해 일제에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박마리아와 같이 활동한 김한란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등록된 사람이자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사람이죠. 사회운동가이기도 했는데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정신대 참여 동력을과 내선일체 찬양글을 쓰게 한 인물입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추앙받기도 한 인물이죠. 잘 모르고 했겠지만요. 아무튼 박마리아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여성 지식인으로 활동하며 김한란과 함께 친일 강연에 참가했습니다. 여러 간담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징병제와 정신대를 옹호하며 적극 추천했죠. 실제로 박마리아는
1942년 5월에 열린 한 간담회에서 사람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을 것을 그리들 무서워할 게 무엇일까요? 나라를 위해 한 번 몸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떳떳한 일인가를 깊이 인식시켜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뒤로도 친일 행적에 대한 반성을 보였다는 기록도 없죠. 여기서 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화여대 재학 당시 공창제 폐지를 외쳤던 사람이 정신대를 옹호하고 있으니 말이죠. 한편 남편 이기붕은 이승만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으로 이승만 집권과 동시에 비서로 정계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이기붕이 정계로 진출해서 성공한 데에는 물론 자질을 인정받은 것도 있지만 박마리아와 이승만의 아내 프란체스카의 돈독한 관계 덕이 컸죠. 당시 한국에 들어온 프란체스카는 이기붕이 이승만의 비서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박마리아와 마주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했던 프란체스카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싹싹하게 구는 박마리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죠. 이승만의 측근인 윤치영이란 인물도 있었는데 윤치영이 이기붕에게 밀린 이유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프란체스카가 윤치영의 부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치영의 아내가 프란체스카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말에 따르지 않고 양반가의 자존심을 내세웠기 때문이죠. 출신이 좋았던 윤치영의 아내를 부르기 껄끄러웠던 이유도 있고요. 외국에서 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프란체스카는 시간이 흐를수록 박마리아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박마리아의 내조 덕에 이기붕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비서실장이 되었고 1949년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되었죠. 박마리아 또한 일제 시절부터 몸담았던 YWCA의 회장이 되었고 반관 반민통합 우익 여성단체인 대한부인회의 부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박마리아는 프란체스카의 절대적 신임을 등에 업고 남편 이기붕을 자유당의 2인자로 자리를 굳혀주었죠. 그러던 중 이기붕은 6.25 전쟁 당시 국민방위군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벌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자유당 의장 자리에 앉게 됩니다. 동시에 이범석과의 라이벌 구도에서도 승리하면서 명실상부한 그리고 라이벌이 없는 2인자로 등판했죠. 참고로 국민방위군 사건은 강제 징집된 장병들이 고위 관료들의 횡령으로 보급을 받지 못해 굶주림과 혹한 속에서 희생된 최악의 방산비리 사건입니다. 이승만을 찬양했던 유영익 교수조차 이 사건을 9만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천인 공로할 사건이라고 말했죠. 어쨌든 실세였던 이기붕과 박마리아가 살던 서대문 집은 서대문 경무대라 불리면서도 권력의 핵심지라 불렸습니다. 박마리아는 대한부인회 부회장, 이화여대 부총장의 자리에 앉아 여성 중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섭니다. 남자까지 다 합쳐도 박마리아의 권력을 넘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었죠. 박마리아는 이화여대 출신의 가난하고 배경 없는 여성들을 군의 장군과 고위 관료들에게 중매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진과 출세를 바라는 장군들은 박마리아와의 연을 맺기 위해 이혼까지 해가며 부랴부랴 이화여대 출신의 젊은 여성과 재혼을 하는 사람도 많았죠. 박마리아의 권력을 토대로 탄탄대로를 타던 이기붕은 1956년 제4대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장면에게 패하며 부통령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2인자 자리를 내준 이기붕이었지만 다시 한번 박마리아가 사적으로 나서 아들 이강석을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시키면서 관계의 입지를 다졌죠. 여전히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이어지는 1960년 이기붕은 다시 한번 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때 이기붕은 이전의 패배를 서력하고자 경찰행정 조직을 통한 부정선거를 계획했고 박마리아는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대한부인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를 끌어들였죠. 대한부인회는 전국 대회를 통해 이승만과 이기붕을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선거라는 정치적 술수의 결과는 이기붕을 부통령 자리에 올리는데 성공했으나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던 나머지 결국에는 4.19 혁명이 터지고 맙니다. 그렇게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하게 되면서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고 한국에 남아있던 박마리아 이기붕 일가는 대중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죠. 모든 공직 사퇴는 물론이었고 양자로 입적시켰던 아들 이강석을 서울대 법대에 부정 입학시킨 것까지 적발되면서 법대생들의 대거 휴학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박마리아는 4.19 혁명 당시 언론에 4.19 혁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하고 나쁜 일이다 라고 글을 썼다가 안 그래도 단단히 화가 난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죠. 대중의 화는 서대문 경무대로 불렸던 박마리아 일가의 집까지 다다랐고 결국엔 박마리아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신이 출세에 힘써주었던 이들을 찾아가 보호를 요구했지만 그 누구도 박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았죠. 박마리아는 이제 도망칠 곳도 머무를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마리아의 마지막은 비극적이면서도 허무한데요. 1960년 4월 28일 이승만의 양자이자 장남이었던 이강석은 두 자루의 권총으로 이기붕과 박마리아 그리고
동생 이강우까지 차례대로 쏴 죽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대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강석의 일가족 몰살은 정치적 이유를 가진 타살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동시에 묻혀버렸죠. 애초에 지어낸 이야기라는 말이 돌기도 하고요. 현재 박마리아 일가의 서대문집은 국가에 환수되어 4.19 혁명 기념 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마리아가 썼던 책은 대부분 단종되거나 회수되어 소각되었고요. 근현대사 최악의 악녀라 불리는 박마리아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